시청자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꿈꾸게 하기 위한 프리덤 경제 적코치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 바이오에 이어서 좀 더 세분화된 내용들을 제가 핵심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현재 바이오 업계는요, 두 가지 범위에 있어서 질병을 치료하는데 아주 큰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치료를 하는데 수술 그리고 약물 치료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이었죠. 근데 수술을 제외하고 새로운 이제 치료법으로 법망에 들어와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이 약물 치료와 그리고 바이오 치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물과 바이오 이 두 분야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약물 치료입니다. 근데 이 약물 치료는 차세대 약물 치료법이 이제 개발이 돼서 시중에 상용화가 되고 있어요. 이걸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가 될 수도 있는데 아주 쉽게 우리가 먹는 약물에 특정 단백질, 즉 항체를 실어서 우리가 아픈 부위를 표적을 타겟팅해서 치료하는 법입니다. ADC라고 요약해서 부르는데요.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가 아주 좋은데 단점은 생산하는 게 좀 까다롭고 기술력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단점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많은 회사들이 상용화를 시키면서 앞으로 차세대 약물 치료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바이오 치료, 즉 세포 치료입니다. 이 세포 치료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바이오 업계에서는 숙명이라고 불렸어요. 이 숙명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은 대외적으로는 약물과 수술 치료를 했는데 사실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산을 해본 분들은 아실 텐데 제대혈 보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내 몸에 있는 세포를 보관해서 그것들을 배양, 증식해서 그걸 다시 내가 맞아서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서 치료를 하는 이 바이오 치료인데, 이게 2017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당시에 바이오 업계의 숙명이 이제 풀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당시 통과됐던 게 첨단 재생 의료법입니다. 모호했던 첨단 바이오의 약품 분야를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조직공학 제제, 첨단 바이오 융합 복합 제제로 각각 나뉘어서 법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시장에서 시행하는 게 바로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줄기세포 치료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첨단 재생의료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좀 논란이 있긴 했고 최근에 다시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황우석 박사님이 이 분야에서 좀 선두주자로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첨단 재생의료법은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의 재생을 회복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체세포, 면역세포, 이종세포 등을 이용해서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치료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의료업계에서는 무려 87.1%, 그리고 산업계에서는 79.6%가 모두 이 산업이 발전 가능성을 아주 높게 평가했고요. 의료계에서는 향후 10년, 20년 내에 첨단 재생의료가 기존 치료와 대등하게 사용될 것이다 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호가 컸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첨단 재생의료법의 메인 핵심이 이런 것들의 희귀 난치성에 대한 질환의 의약품을 신속하게 심사해서 빨리 나올 수 있게,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패스트트랙이라는 전략으로 만들었고, 이 품목 허가를 신청하기 전인 임상 2, 3단계의 줄기세포 업체 등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희소식이다. 그래서 이 업계에 대단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몇 년 지나고 이제 시장을 열어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 시행이 되고 나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반쪽짜리 첨단 재생의료법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보면요, 이 시민단체가 반발이 당시에 커서 이 법망을 좀 규제를 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개월 내 사망이 예견되는 질병, 그리고 안정성, 유효성을 현저하게 개선했거나 희귀질환, 생물태력 감염병, 대유행을 예방치료하는 이런 쪽에만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암 같은 질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현재 이 세포치료인데, 이 환자들이 죽기 직전에 있거나
정말 사망 뭐 몇 개월 전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치료법이 없어서 도저히 이거는 기존의 치료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만 사용을 하게끔 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시장의 활성화가 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첨단 재생의료법을 만들면서 국가가 각종 병원과 연구기관들한테 자본도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첨단 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곳들은 연구도 하고 계획서도 이제 발표해라, 내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최근 기사에 보면 계획서도 없고 연구도 안 하는 게 태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들어봐야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의료기관들과 이 해당되는 첨단 재생의료 실시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첨단 재생의료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현재 발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약간 대형 병원에만 놔줬던 이 첨단 재생의료법의 기관 선정을 의원급까지도 풀어주겠다라고 이제 복지부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첨단 재생의료법에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첨단 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는 합니다. 다만 정부가 이제 기관 지정을 해줬던 것들이 따로 있었던 것뿐인데 현재는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런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포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미용 목적으로에 대한 치료도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기사 내용들을 보면요, 대장암 환자가 면역 치료를 받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이 면역 세포를 뽑고 저장하는 것들은 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이거를 배양하고 증식해서 내가 다시 면역 세포로 치료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까 말했던 첨생법에서 아주 희귀 난치성 질환이거나 치료법이 없는 혹은 사망 수개월 내에 있는 환자만 받을 수 있다 보니 기존의 일반 암 환자들은 이 치료를 빠르게 받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로 나가서 이 치료를 받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역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일본에 매년 가는 환자 수만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되고요. 평균 치료비용이 1억이 훌쩍 넘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첨생법이 개정이 돼서 국내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이 치료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하고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첨생법에 대한 범위도 전체 질환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줄기세포, 면역세포와 관련된 이 치료법은 엄청나게 성장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유전자 치료 업체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힌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미 2017년, 18년도에 나왔던 이야기라서 그 당시에 바이오 주가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민단체에 부딪혀서 법망이 규제가 강화가 된 뒤로는 그 주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근 10년 이내 가장 낮은 현재 위치로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대표적인 이 세포 치료 기관인 차바이오텍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이게 일본에 있는 글로벌 제약회사 아스텔라스의 자회사인 아스텔라스 재생의학센터의 이 세포 기술 이전에 대한 영업이익이 반영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국내 이 기업들이 이런 치료법을 만들면 국내에서는 실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기술 자체를 해외에 전부 다 기술 수출로 가버렸던 게 국내 제약회사, 바이오 회사들의 성장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과를 내고 있고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2002년 설립 이래 첫 기술 수출 성과를 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20년 동안 연구했던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자회사 마티카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사업에 뛰어들었고 현재 다국적 빅파마를 4곳을 비롯해서 34개의 기업과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난번 바이오 영상에서 이제 정부가 이 바이오 산업의 연구 개발과 그리고 산업 이 시설을 짓는데 막대한 세금 혜택과 그리고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들도 엄청나게 완화를 해주면서 이제 이 바이오 제약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정부의 지원과 세금 혜택 그리고 증여세에 대한 감소 거기에
신약에 대한 앞으로 차세대 기술에 대한 성장,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죠. 오늘 제가 그래서 언급해드릴 기업들은요, 줄기세포 관련주 해서 네이처셀, 파미셀, 지시셀, 제일약품, 차바이오텍, 알테오젠 등이 있고, 특히 여기서 차바이오텍과 알티오젠은 최근에 흑자 전환을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기업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겠죠. 제가 이 기업들을 언급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기업들의 차트를 다 들어가서 아마 확인해 보시면 근 10년 이래, 최소 5년 이래 고점 대비 가장 낮은 차트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주식의 최고 호재는 바닥까지 내려온 것이 최고 호재다. 그리고 최고의 악재는 높게 올라가 있는 주식이다. 정말 유명한 명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바닥에 있는 주식들을 알려드린 이유는요, 당장 수익 나긴 어렵지만 낮은 위험으로 정말 고수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내려갈 것도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의 차세대 성장 재료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시간만 천천히 기다린다고 하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많은 이 대중매체들과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쉬운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지식을 전달해주는 대부분의 대중매체들이 전자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의 수익이 나고 당장 높이 오른 것들을 더 오를 수 있다는 말을 가지고 계속 더 여러분들을 그쪽으로 몰아세우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초반에는 누구나 다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중반부까지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밑도 끝도 없이 그쪽으로 가다 보면 분명히 한쪽 부류는 정말 큰 절망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관이 정말 좋은, 뷰가 정말 좋은 산 정상에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보죠. 거기에는 절벽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좋은 뷰가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기로만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결국 누군가는 그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몰리면 몰릴수록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계속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해 준 사람들은 결코 그들을 절벽으로 계속 밀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경관이 볼 수 있는 명소를 소개해 줬다면 그 명소를 계속 밀 것이 아니라 이 명소 뒤에 또 다른 명소를 찾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차분하게 올라가서 정말 멋진 뷰를, 명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알려드리는 것이 저희 채널의 목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차세대 약물 기술인 항체 약물 접합체와 관련된 영상을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